네, 혼돈의 전국 상황 짚어봤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으로나마 경제적인 여유에 온기가 돈다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연말 특수도 찾아보기 어렵고 소비 심리마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경제 상황도 걱정인데요.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염사님.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경제 상황, 지금 경기 한파가 지금 불고 있는 상황인데 뭐 기업들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뭐 자영업자들도 좀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지금 내년도 경제 전망이 어둡다니까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내년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잠재 성장률이 한 2%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좀 낮아질 것 같다. 예. 이런 이제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주식 시장도 그렇고 네. 이제 이런 이제 전망에 대한 이제 부분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자산 시장도 좀 상당히 좀 안 좋게 좀 반응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한국은행도 1.9%로 이제 전망률을 좀 낮춘 데다가 네. 또 최근에 ADB 아시아 개발은행도 원래 2.3% 예상했는데 2%로 낮췄고 뭐 IMF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제 각종 뭐 국내외 기관에서 다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근데 이제 예. 공통적으로 거론하는 게 뭐냐면 이 낮은 게 저점이 아니라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내년에 예. 많은 부분들에서 지목한 게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워낙 좀 불확실하고 예. 우리나라에 또 관세 부과 얘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결정이 될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예. 하방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더 걱정되는 건 이 전망 하향된 게 바닥이 아니라는 거. 이게 바닥이 조금 아니다. 좀 상당히 좀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참으로 뭐 부담스러운 상황일 텐데 자 1%대의 이 성장,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모든 걸 이제 다 끌어서서 이제 나오는 성장률이 이제 바로 잠재 성장률인데 예. 근데 이제 가용 가능한 그 성장률보다 떨어진다는 건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사실 이제 여러 이유들은 있어요. 이 2%는 어쨌든 좀 사수를 해줘야 되는데 네. 1%가 되면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저성장 기조의 늪에 좀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좀 인구도 점점 이제 줄고 있고 그렇죠. 또 중국 옛날에는 우리가 중국이 좋을 때 중국에 수출 많이 해서 돈을 벌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과 또 경쟁하는 부분들도 약간 좀 부담이고 거기에 예. 지금 또 바이든에서 트럼프로 넘어가다 보니까 뭐 이게 사실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도 지금 알 수 없는데 여기에 또 예. 정치 리스크까지 터져서 그렇죠. 이게 1% 후반이지만 사실 뭐 1%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래서 어떻게든 2% 이상이 좀 유지를 해주면 좋겠는데 예. 다만 지금 전망으로는 2% 유지보다는 2% 이하 1%대로 좀 이게 낮아진 수치가 좀 고착화되지 않을까. 그게 좀 그렇군요. 약간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나라 밖 상황도 녹록치가 않고요. 가뜩이나 그 내수도 좀 부진했었잖아요. 네. 많이.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그 내용을 보니까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뭐 팬데믹 때 이후로 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소비자 심리지수가 88.4까지 떨어졌는데 우리가 보통 100 이상이면 좀 낙관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원래 지난달에 100이 넘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급격하게 88.4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급락했군요. 그러니까 아마 2020년 3월 기억하시죠? 예. 그때 이제 팬데믹의 정점일 때 소비가 이렇게 꺾인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우리가 다 좀 무슨 상황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낮아지는 좀 상황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계엄령 선포하고 나서 정치 불확실성이 큰데 사람들이 지금 연말에 여러분도 이렇게 거리 돌아다니시면 뭔가 연말 분위기가 전혀 안 나거든요. 굉장히 맞아요. 지갑을 네. 닫아버리고 있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내가 돈이 있어도 뭔가 지출을 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뭔가 좀 이유들이 있는데 예. 지금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일단 지금은 좀 아껴놓자. 돈을 좀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저축을 하거나 예.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 근데 이렇게 심리가 꺾이면요. 음.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러면 더 사람들이 이런 예. 지표들을 보고 더 좀 이제 위기의식을 또 느끼거든요. 그럼 당장 더 발생할 수 있는 눈에 띄는 현상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럴 이렇게 때. 되면은 이제 지금 뭐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 예. 지금 이제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예. 특히 이제 저도 여의도에 근무하다 보니까 연말에는 좀 일부 특수가 항상 이제 연말 회식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거기에 또 자영업자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엔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또 소비를 또 악화시킬 수밖에 없고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채용을 또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겠어요. 특히 이제 내수 기업들 같은 경우 예. 그러면 이제 고용이 안 되면 당연히 소득이 못 느니까 당연히 또 소비가 줄면 우리나라 내수 경기 가뜩이나 안 좋은데 이런 심리적인 요인까지 맞물려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심리는 좀 살려놔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정책들이 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제 이게 정치가 좀 어렵다 보니까 네. 좀 굉장히 좀 어렵고 좀 답답한 상황으로 좀 계속 흘러가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은행권이 어제 대책을 한 가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런 지원책 갖고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라도 좀 하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워낙 한계상에 봉착하신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 대상으로 이제 지원책을 이제 내놨죠. 그래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상당히 이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지원 방안을 이제 내놨는데 1인당 이제 평균적으로 한 121만 원 정도의 이자 감면 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예.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말씀드리면 한계 차주에 대해서 이제 맞춤형으로 그 차주마다 이제 채무 조정을 좀 해주겠다. 그래서 연 10만 명 정도 이자 부담을 한 1,210억 정도 경감시킨다는 얘기가 있고요. 예. 또 폐업자 대상으로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좀 이용을 해서 연 10만 명에게 이자 부담 한 3,150억 정도 경감을 해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기 의지가 좀 보이는 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예. 보증하고 대출을 해서 여기다 연 5만 명 정도 지금 대상으로 좀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제 한계에 좀 봉착한 이런 자영업자부터 좀 살리겠다.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좀 워낙 자영업자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걸 좀 살려야 어쨌든 좀 내수가 좀 부양될 수 있다고 좀 정부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지금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쭉 이제 소개해 주신 그런 대책들은 어쨌든 내수 진작을 네. 위한 뭐 급한 불이라도 좀 끌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내년도 경제 전망을 좀 어둡게 보는 이유는 뭐니 해도 우리가 이제 수출로 그동안 이제 버팀목 역할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출도 어려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 수출도 지금 어려워지는 게 이것도 요인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되게 좋았거든요. 상반기에 4월에 수출 증가율이 13.4%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고무적인 수치인데 근데 그때를 고점으로 해서 계속 둔화됐고 11월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4%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률이 좀 둔화됐는데 근데 올해 11월까지 그냥 누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한 8.3%니까 예. 한 자릿수죠 사실. 그래서 높은 성장률은 아닌데 문제는 내년에는 1.4%까지 좀 떨어질 수 있다. 전체 성장률이 수출이 예. 그만큼 수출을 못한다고 좀 보는 건데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우리는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인데 최근에 중국이 이제 경쟁자로 부상하는 데다가 내년에 또 IT 경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데다가 트럼프 정책의 핵심이 관세 부과입니다. 예. 일단 관세를 부과하면 무역 규모가 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무역이 위축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기업은 나라는 사실 지난 한 20년 동안 이 자유무역의 좀 혜택을 좀 어느 정도 누리면서 또 살아왔죠. 무역을 워낙 또 잘했기 예.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반대로 가는 지금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쪽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수출 증가율이 계속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이게 좀 걱정되는 거는 여기서 좀 멈추고 사이클 타고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1%대, 2%대 성장률이 좀 고차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부담감이 계속 좀 나오고 있어서 내년에 상당한 이제 수출도 지금 내수까지 안 좋은데 수출도 꺾였다는 게 상당한 좀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뭐 내후 외환이라고 볼 수 네. 있겠군요. 자, 그런데 요즘 그 환율이 좀 심상치 않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환율도 지금 이제 1,450원을 넘었는데 이게 1,500원 가는 거는 거의 지금 예전에 이제 98년도에 IMF 때 예. 그때랑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있었거든요. 그 후로 지금 가장 높은 이제 환율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1,500원 가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진짜 이거 외환위기 오면 어떡하나 이런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우리 한국이 지금 현재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고 네. 단기 외채가 1,300억 달러니까 외환위기 가능성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환율이 자꾸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쵸. 외환 보유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게 경제는 또 심리기 때문에 한번 뚝이 무너지면
또 급격하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환율이 그 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게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4천억 달러에 그냥 안주했다가는 또 큰 봉변을 또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환율이 좀 높아서 1,500원까지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지금 예전에 한국은행 총재도 이제 언급을 하신 것처럼 예. 정부가 좀 개입할 가능성은 좀 비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400원 후반으로 가면 정부가 일단 아마 달러를 좀 매도한다든가 개입을 통해서 환율 상승을 좀 방어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근데 이건 좀 미봉책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요. 결국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정치 안정이거든요. 이 계엄령 선포 이후로 환율이 위로 튀었기 때문에 이 정치가 얼마나 빨리 안정화되느냐가 환율을 1,400원 초반 아니면 1,300원대로 낮추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발표하자마자 그날 미국 증시가 급락했었잖아요. 네. 근데 뭐 바로 직전 장에서는 좀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거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회의적이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계속 산타 랠리였던 것 같아요. 미국 증시만 보면 계속 연중 내내 좋았고요. 올해 나스닥 지수의 상승률이 30%가 넘거든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금리 결정하고 나서 좀 흔들렸지만 예. 여전히 산타는 그대로 있습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또 오늘도 올랐고요. 그저께도 올랐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은 유독 좀 산타가 전혀 없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좀 급락을 하면서 올해 코스피가 마이너스 한 7% 빠져 있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한국은 미국 증시랑 동조를 못하면서 상당히 좀 약한데 어쨌든 미국 증시도 여기서 더 강한 상승은 좀 쉽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 지수가 워낙 많이 오른 데다가 미국이 금리를 4번 정도 원래 내년에 인하할 걸로 봤는데 지금 수치로는 FOMC에서 2번만 인하하겠다. 네. 이걸로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긴축적으로 좀 바뀐 거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뭐 계속 이렇게 급등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우리 한국에 비하면 견조하고 그 이유는 뭐 엔비디아라든가 여러분도 들어보신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예. 이제 전 세계를 이끄는 이런 기업들이 워낙 단단한 성적표를 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버티면서 미국은 되게 좋은데 네. 한국은 좀 안타깝게 그게 안 된 게 제일 1등 기업인 삼성전자가 지금 위기설이다 좀 무너져 있잖아요. 그렇죠. 주가도. 예.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게 구조적으로 좀 이게 좋아지지 않으면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에 비해서 좀 굉장히 약한 주가 흐름을 좀 보일 수밖에 없어서 조금 답답한 그런 좀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그 미국 증시는 최근에 랠리 그 흐름 여전히 그 분위기를 타고 있다는 네, 말씀이고 맞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려웠잖아요. 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근데 이제 드리네요. 주가는 또 그걸 또 반영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요. 최근에 또 한 그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이제 부자 보고서를 냈는데 많은 이제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설문조사했더니 내년에 한국 주식 투자 좀 해보겠다. 이런 좀 설문 결과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또 주식시장의 호재 중에 하나는 싸다는 것도 좀 충분한 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미국은 좀 비싼데 한국은 누가 봐도 좀 주가 지수가 낮기 때문에 싸다는 매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항상 모든 걸 미리 반영하니까 삼성전자가 안 좋고 수출이 안 좋고 내수 경기가 안 좋지만 그게 영원할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내년에 어느 시점에서는 또 한국도 좋아지는 흐름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싸고 좀 굉장히 성적표가 안 좋지만 시장이라는 건 또 어느 또 이슈가 생기면 또 분위기가 바뀌니까 예. 한국 증시를 저는 포기할 이유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만 보면 답답한 요즘인데요. 내일만큼은 가족, 친구들과 즐겁게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모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